시간 기다리셨죠? 네, 복토크 시간.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 진짜 남성은 특전사라면 진짜 완전 날아다니는 거 상상을 하는데 여성 특전사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안혜영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혜경입니다. 저는 2007년도 10월에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 현재는 국립통일교육원과 국방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우 11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11만 구독자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와 이렇게 와 진짜 멋집니다. 예, 그럼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모신 분의 어린 시절부터 좀 들어갈 건데요. 혹시 어린 시절 특전사가 꿈은 아니셨겠죠? 어린 시절 꿈은 어떤 게 있는지? 그죠? 저도 어린 시절 나름 꿈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군인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군인 하게 되면 약간 좀 세고, 그리고 또 일단은 제가 조금 겁이 많아요. 예. 제가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하냐라고 했거든요. 사실 북한은 이게 화장실 다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저는 그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문 열어놓고 볼일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밤이면 아빠 같이 손잡고 나가서 볼일 보고 그렇게 겁이 많던.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방접종도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 예방접종 오게 되면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예방접종 거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건강하게 잘 컸죠? 그 사이에서. 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꿈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 하고 싶었어요. 왜 유치원 교사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아니요. 춤 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가족이 형제가 많다 보니까 먹는 거에 늘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형제 많은 집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키우는 집에는 하나 있어도 내 건데 형제가 6명이다 보니까 그때 못 먹으면 내가 못 먹는 느낌? 그래서 늘 먹는 거에 많이 밝혔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치원 원장을 했거든요. 또 북한에서 유치원 원장 하면 뭐가 있어요? 그 하교하기 전에 간식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늘 자식이 많아서 그 간식을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형제 똑같이 나눠주는데 늘 저한테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 간식은 뺏어 먹지 않을까. 나쁜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늘 못 먹고 못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크면 유치원 선생 할 거야. 왜냐면 제가 유치원 선생 할 때 선생님들이 늘 간식 우리는 하나씩 주고 자기들은 이만큼 남겨서 먹더라고요. 그게 어린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 선생님 할 거야.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학교 딱 올라오면서 또 뭐가 하고 싶었냐면 나는 검사하고 싶어. 왜냐면 그 당시 엄마가 조금 부정부패 많이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오지 탄광까지는 아니지만 혁명화를 엄마가 1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원장이 여기처럼 말하면 조그만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북한은 유치원 하게 되면 막 그 원생이 막 100명 넘어가고 막 200~300명 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혁명화를 갈 때 마지막 그걸 검사실에서 조사를 진짜 오래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검사가 되면 좋겠다. 뇌물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아빠에 따라서 직업이 거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 김책공대를 졸업하시고 원래는 고향이 신의주인데 평안도였는데 그걸 졸업하면서 대학 배치를 함경도 회령에 있는 회령 제지공장으로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마지막 기사장까지 하다 보니까 아버지 쪽을 가다 보니까 제가 받은 대학이 학교 때 저는 꼭 그래서 사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사범대학을 청진에 있는. 근데 저는 그때 받은 대학이 희천공업대학을 받았어요. 공대를 받았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문과생하고는 이과생하고 완전 거리가 먼 그쪽을 받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안 가고, 사실 북한에서 대학 추천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한 개 졸업반에 한 개 학급에 막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대학 한 명, 전문학교 한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아빠의 백으로 공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공대 간다고 시험 치러 가서는 시험 치러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할머니 집 가서 보름 동안 놀다 왔거든요. 신의주에 가서.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나게 두드리게 맞았어요. 공부 못하는 너를 내가 공대를 뽑느라고 얼만큼 내가 학교에다가 종이를 갖다 바쳤는데, 제지공장이니까 종이공장이니까. 왜냐면 그걸 안 가면 내가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아빠 공장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빠는 그 어린 나이에 일 시키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뇌물을 써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대학 공부 시험 치러 안 가고 할머니 집 가서 보름 놀다 딱 보니까 대학에서 이게 통지가 왔잖아요. 이게 시험 치러 안 왔다고 수험생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한테 졸라게 맞고 그해 10월 달부터 제가 제지공장 기능공학교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노동자죠. 그래서 그 6개월 있다가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그 해 10월 달 공부했는데 석 달 있다가 설날 됐는데 애들이 막 졸업생 애들이 첫 해 선생님 집에 모였는데 그때 내 처지를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노동자고 누구는 나보다 더 못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북한은 신분을 많이 따졌잖아요. 예, 그래서 내보다 신분 낮은 애가 뭐 돌격대 갔다가 앞으로 입당한다 그러고 누구는 나보다 신분이 낮고 별 볼 일도 없는데 대학생복 입고 딱 첫 해 방학에 선생님 앞에 인사 오라고 나는 노동자고 거기서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날 딱 지나고 1월 3일 날부터 어디로 갔냐면 퇴근하게 되면 바로 군사동원부로 갔어요. 우와. 가서 그때부터 청소를 다 해줬어요. 청소하면서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 이미 저희 집은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딸 6명 중에 그 당시는 여자가 한 집에서 한 명 군대 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미 저희 집은 2명이 갔다 왔어요. 첫째랑 셋째랑 갔다 왔는데 제가 5째인데 동원부에서 제가 지금 군대 가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권력 있고 빽 있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골고루 가야지 어떻게 너까지 가겠다고 접어두냐. 근데 저한테는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쫓아다니다가 종당에는 동원부장이 그러면 아빠 될 거야. 우리도 필요한 게 있고 아빠가 승인하게 되면 너 군대 보내줄게. 그래서 제가 또 아빠한테 졸랐더니 우리 아버지는 딱 첫마디 잘랐어요. 너는 우리 집안 말아먹을 애니까 군대 못 내보낸다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진짜 형제 6명 중에 제일 많이 맞으며 컸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많이 맞으면 큰 자식이 이렇게 사람 돼서 대한민국에 혼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꾸 먹는 데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없어지는 거는 다 저예요. 제가 가지다가 뭘 바꿔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는 군대 가게 되면 배고파서 다음날로 집에 쫓아오게 되면 북한은 가정혁명가라는 게 있어서 자식 교양 잘못해도 부모가 바지 벗어야 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너는 집안 말아먹을 애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대충 버무리다가 시집이나 빨리 가. 군대는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나 진짜 군대 안 보내주면 당장 저 해령에 그 유선다리가 있는데 거기 떨어져 죽겠다고. 네, 그렇게까지 하니까 아버지가 종당에는 승인해줘가지고 그래서 4월 15일 날 행사 마치고 동원부장이랑 만나서 그때 아버지가 종이 석톤을 동원부에다 들이밀고 그 본트를 받아서 제가 그해 5월 1일 날 군복 입고 군대에 나갔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북한의 역은 이 역은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군인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육군은 1년 6개월, 공군이 한 2년 2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북한의 여군은 몇 년인지 아세요? 5년? 제가 군대 나갈 때만 해도 7년이었어요. 7년. 네, 7년. 저는 92년도 5월 달에 나갔어요. 그랬어요? 7년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이 재다 보니까 나이 제도로 하다 보니까 저는 또 6개월 사회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달 생기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대한민국은 나간 날부터 개월수 딱 떼서 전역하는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내가 17살 나가도 23살, 16살에 나가도 23살. 그래서 제가 1년 늦게 6개월 늦게 나갔는데도 17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횟수로 7년 되잖아요. 23살이면.
근데 또 운이 안 좋게 제가 지금 8년 4개월 군복 맨 게 어떻게 됐냐면 운이 안 좋게 저희 때는 또 갑자기 북한의 미공급이 시작되면서 남자 13년, 여자 10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 예, 정말 운이 안 좋았죠. 맞아요. 예, 그때가 제대될 때 90년대 후반때 13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남자들 13년, 여자들도. 그러면, 그래서 8년? 그래서 8년 4개월을 했죠. 야. 예, 정말 긴 아니, 군복무를 그런데 했습니다. 그냥 하던 살에도 제가 보건대 특전사에서도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안에서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아버님이 그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군대를 나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가만히 안 있죠. 군대 나가서 뭘 하셨어요? 저는 전역할 때 계급은 특무상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행보관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특전사에서 또. 간호중대 사관장을 했죠. 야. 네. 와, 예. 사실 이 특무상사라면 여기를 말하면 하사관 정도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 실제는 이렇게 예쁜 분이 특전사에서 근무했다니까 믿어지지 않죠. 예, 근데 이렇게 특전사까지 요란하게 하신 분이 한국은 왜 오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뭐 특전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은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가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게 저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나갈 때는 그냥 일반 통신병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신병 교육 마치고 부대 배치가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나올 때 그 당시는 이게 화폐 개혁하기 전이어서 90년대 때 보게 되면 거의 북한의 돈 가치도 꽤 높았거든요. 그때는 일반 근로자 월급이 100원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00원 넘는 예, 사람이. 80원 막 이렇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기사장까지 하다 보니까 170 얼마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군대 나가는 날 아버지가 저한테 100원짜리 3장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 군대 간다게 되면 동네에서 뭐 5원, 10원 이렇게 막 선에다 지어줄 때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새 돈 300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300원, 우리 아버지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이 300원 어디서 났을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정적이어서 그걸 월급 봉투를 받게 되면 봉투채로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이 300원 어디서 났을까가 지금도 저는 생각나거든요. 어디서 뇌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300원 새 돈을 저한테 엄마 몰래 쥐어주면서 더동원부 갈 때는 해령에서 청진까지 엄마만 갔거든요. 아버지는 일해야 되니까. 엄마 몰래 쥐어주면서 진짜 혜영아 너 배가 고프면 이걸로 빵 사먹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도망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다 자리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00원을 진짜로 제가 전역할 때까지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 중간에 북한에서 그 92년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화폐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교들이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그래도 내가 안 내놨어요. 저는 화폐 개혁이 낡은 돈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쓰겠지 아니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사람 되라고 했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저녁하는 날 내가 이 땅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나 사람 됐어요 라고 말하려고 진짜 그거 거의 간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군복무 첫날부터 아버지 그 말이 가슴에 딱 배겨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 돼가지고 올 거야. 내가 제대로 내 모습 보여줄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특전사 배치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정말로 가족 중에 형제 4명 중에 표창휴가 온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조사받을 때도 국정원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탈북민 중에 군 출신이 이렇게 많은데 표창휴가 왔다는 건 선생님뿐밖에 없다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표창휴가를 받았고 기한전 순급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21살에 입당을 했거든요. 21살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당 생활을 꽤 길게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올 때는 사실 북한에서는 여자들 대학교 추천이 교원대학밖에 안 돼요. 3년제까지. 그리고 2년제 뭐 전문대학이라든가 3년제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희 때는 운이 안 좋게 제가 25살 지나서 오다 보니까 대학 추천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통신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서. 그러면 그 통신대학을 어떤 데 가야 되냐 보니까 북한에서 통신대학은 의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간호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원래는 의학 부분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의학 전문학교 나온 사람은 1년 있다가 1년 동안 실무를 가지던가 아니면 그 의료 부분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만 의학통신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군복무 8년을 제가 간호사관 하다 보니까 8년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군제대군인 출신으로 우선 배치한다고 해서 제가 와서 그 이듬해 의학통신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가보니까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그냥 명칭이고 돈이 공부를 해주는 사회로 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입당하고 그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지려면 대학까지 나와야 내가 그래도 못해도 여기서 해령시병원에서 가장을 하든지 마지막 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는 또 공산대학 졸업증을 주기 때문에 원장 아니면 당비서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어려웠어요. 집에 왔을 때 저는 군복도 못 벗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제가 군복무 하는 가정에 94년도에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료보장이라고 퇴직하다 보니까 뭐 훈장은 많이 받고 사회 나오게 되면 뭐 600에 60은 다 해놨지만 이미 배급이 끊기고 월급을 그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여기로 말하면 연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제가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너 군복무 잘하고 오게 되면 제가 집에 TV도 있었고 진달래 TV도 있었고 대동강 TV 다 아버지가 선물 탄 거였어요. 쌍마라는 재봉기도 있었고, 쌍나팔라 이게 러금구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93년도 휴가 딱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전국 지식인대 1차 지식인대에 참가하면서 또 선물 받아온 것들 해가지고 TV하고 색텔레비하고 마서는 혜영이 있고 그 당시 언니들 다 시집 갔으니까 위로 동생 둘이 안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구를 다 이렇게 분할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저녁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가 당일꾼이었고 저 다 사회활동 하던 사람이니까 장사를 못하고 TV 팔아서 6개월 먹고 냉장고 팔아서 1년 버티고 장사 못하니까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복도 못 벗기는 형편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니들이 옷 한 벌 갖다 주고 가방 갖다 주고 신발은 그냥 군대 신발 신고 그러면서 출퇴근했는데 첫 번째 딱 입학해가지고 학교 갔는데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의사 일단 의학 전문학교 간다는 그 자체가 힘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왔는데 다 힘 있는 집 옷도 뽀까뽀까하게 입고 오고 그 일주일 끝나서 교수들한테 시험 치고 뭘 바치는데 500원이란 말, 그 당시 500원이란 말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보름 동안 공부할 돈을 300 몇십 원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한 교수한테 500원씩 주고 점수를 올리자는 거예요. 와, 이거는 나하고 완전 세계가 멀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을 못 졸업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딱 1학기 끝나고 와서 그 다음부터 접어들었던 게 바로 장사였어요. 예, 공부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저녁마다 쫓아다니면서 중국 사람들 온데 오게 되면 가서 주사도 놔주고 막 하면서 돈을 벌어서 처음에 했던 장사가 한국 드라마 장사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내가 왜 군대 나갔지? 이렇게 좋은 걸 안 하고 군대 나가서 8년을? 예,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재미나니까, 쏠쏠하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입당했고, 그 입당이라는 발판 가지고 병원에서 대학 다니면서 그 발판이 있으니까 간부들이 제 뒤에 서서, 이런 아이니까 믿고 나한테 뭘 시키는 건데, 사실 이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서 내 배짱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독이 들은 거예요. 웬만한 분주소 소장 같은 건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종당에는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서 걸리게 됐고 걸리다 보니까 집에서 현금 따발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 당시 그 화폐 개혁하기 전이니까 저희 집에서 그 당시 돈이 나왔던 게 북한 돈으로 324만 원이니까 완전 이게 그때 제일 큰 돈이 5,000원짜리였어요. 네, 5,000원짜리. 네, 5,000원짜리. 그러니까 막 만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민폐를 바꿀 생각은 못하고 북한에서 그때마다 안 깼으니까 북한 돈 막 자루로 나오고 그다음 CD가 막 자루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형 선고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되니까 다 빠져요. 그다음에 내 뒤에 있던 사람들 다 빠지고 그냥 우리가 좋게 좋게 봐서 너 손에서 끝내줄 거니까 가족은 지켜줄 거니까 네가 안고 다 가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 때문에 다 같이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그냥 예심 받다가 튀었어요. 예, 튀고 사실 대한민국까지 올 생각은 또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8년 동안 내 청춘 바치면서 군복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내가 북한 사회에서 또 6년 동안 있으면서 쌓아놓은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중국에 피신해 있다가 그동안 중국에서도 뭐 주사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돈 번다라는 말은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돈 벌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재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바뀐 게 중국에 그렇게 해서 탈출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중국에 와서 제 대방을 만났었고 대방이 그 당시 저랑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못 왔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북한하고 사업했고 그분들은 북한하고만 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도 사업했어요. 한국은 어떤 사업했냐면 그 예전에 그 실향민들 가족 찾아주고 이산가족 이산가족. 찾아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정부에서 이산가족 만나게 되면 그 사진만 몇 장 있으면 제3국에서 만날 때 지원도 해주고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저랑 같이 엮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해서 그래서 저도 진짜 이산가족 많이 찾았거든요. 북한에서 하지 말란지 또 해야만 돈 버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소개받아서 사실 그때는 중국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 밑에 있으면 조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저를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여기서 그럼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만큼 벌고 나가라고 저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2년이 돼서 이렇게까지 한국에까지 올 줄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분을 만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하다 나니까 이게 만나는 거에 겁이 없었는데 저는 솔직히 중국에 금방 왔을 때 한국 사람이 그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 훗날 북한에 나갔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을까 봐. 그런데 와, 지금은 신랑까지 만난 정도면 대단하기도.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CD 장사를 하셨다는데 실제 이 CD 그 한국 드라마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다 백이 있으니까 저는 뒤에서 그 다 봐주는 거죠. CD를 제가 어디 가서 뭐 구해온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보위원들이 회수하잖아요. 회수하게 되면 그거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사 넣으러 빼돌리는 거예요? 주사 넣으러 가잖아요. 그 마누라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어제 회수한 거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번 다음에 남편이 가지고 나가 폐기한대요. 아유,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라고. 예. 형 좋고 아우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걸린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CD 장사하다 보게 되면 CD를 빌려주는데 그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CD다가 내 거라는 거 이렇게 다 이름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뺏긴 CD가 분명 그 사람은 이게 내가 뺏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누군데서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 뒤에 보이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가 뭐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뒤에 적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도 그게 다 커버가 됐어요. 근데 종당에는 너무 이게 커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제일 처음에 저를 찌른 거는 우리 망양동에 있는 우리 분주소 소장님. 근데 제가 딱 중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석 달 있다가 뇌졸중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에이씨, 벌 받았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 사실 북한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저는 장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해야 그 국가에 충성할 거 아니에요. 당비서를 하든 원장을 하든지 수많은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안 만들어주고 대학을 다니라는 건 그 나라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걸어가지고 너네가 날 밀어냈으니까 뭐 내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오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진짜 뭐 생활에
인생의 굴곡이 쭉쭉쭉쭉 있는데 실제는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실제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기사장, 어머니는 원장, 실제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낮은 생활을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아는데 우리 앞에 유치원이 큰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원장님 정말 잘 사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뇌물을 진짜 많이 갖다 줬거든요. 혹시 어머니도 뇌물?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게 유치원부터 의무제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체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체능을 배운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예체능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은 예체능밖에 또 할 게 없잖아요. 머리 좋으면 머리는 부모님부터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체능은 내가 정말 노력하게 되면 나중에 학교 가서도 그걸 발전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나가서 무조건 군대 나가야 되는데 쉽단 말이에요. 예, 악기라도 다루고 뭘 하게 되면. 여자들도 똑같아요. 예체능으로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치원 때 그 어릴 때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게 돈을 들이는 거예요. 네. 악기는 제한되어 있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거기다가 어느 만큼 돈 많이 넣는가에 따라서 이번 달 야 빼고 얘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네, 뇌물공화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뇌물이 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서 북한에 살 때 소를 한 마리 잡아먹은 사람은 뇌물을 못 주다라니까 사형받았는데 소를 10마리 잡아먹은 사람은 뇌물을 딱 주다라니까 살아났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북한이 뇌물이 엄청나게 잘 통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죠. 500원짜리 이렇게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줘야만 또 대학도 시험도 좀 잘 도와주고. 근데 300원밖에 안 갖고 갔으니까 줄 수는 없고. 한심한, 예. 근데 북한이 그 당시 이게 미공급 시기가 시작되면서 진짜 뇌물을 완전히 아유. 장난 아니게 할 수 없이 장사의 길에 들어선 거죠. 네. 예. 근데 대한민국 분을 중국에서부터 그래도 만나셔서 지금까지도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이제는 17년 됐어요. 네. 네, 17년 동안 장시간. 근데 후회는 안 하세요? 그분을 만난 거. 여기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인천공항 들어올 때 조금 약간 좀 저거였어요. 사실 대한민국까지 올 생각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분을 만날 때, 지금의 이 남자를 만날 때, 그 그러니까 제 대방이 저랑 같이 장사를 많이 했었고, 북한에서 벙벙벙벙 날던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쫓겨서 여기까지 중국까지 왔잖아요. 자기는 내가 다 죽을 줄 알았대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심 받고 있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지금 중국에 피신해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있다가 보낼까, 다시. 자기들도 그때 당시 저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어느 회장님이 있었어요. 지금 어느 큰 대기업 회장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몇십만 불씩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어느 만큼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돈 많이 벌었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소개해줬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남을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돈 벌어서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를 만난 지금의 남편이 딱 만나고 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3년 있다 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영원히 살 사람을 소개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는 이제 만나게 되면 여자를 만나게 되면 한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영원히 만날 사람을 만나지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못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꼬실까 하다가 왜냐면 딱 보니까 돈이 많게 생긴 거예요. 일단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차를 가지고 나왔지. 막 뽀까뽀까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선 차 하게 되면 뭐 시당 책임져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대한민국의 사장이라는데 사장하고 회장하고 이거를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거래하던 대한민국의 회장은 몇십만 불씩 막 북한의 형제들한테 보내던 회장이었으니까 일단 장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나 꼬셔서 이 사람한테 붙어서 3년 동안 안전하게 돈 벌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3년 아니고 내가 10년도 같이 있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있으면 10년 동안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에 나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안 맞대요. 그래서 원래 음식 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내가 음식 잘한다 이러면서 소개해준 거 군대 출신이 음식 하면 얼마큼 잘하겠어요. 근데 일단 나를 밀어열려고 하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그 사람한테 밀어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래서 좀 사람을 구하고
하는데 일단 입주 도우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주 도우미면 아가씨인데 만약에 아가씨랑 나랑 같이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능청맞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 아가씨가 참 담이 크네. 아가씨이 맞아? 저 진짜 아가씨였거든요. 아가씨 맞아?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애라도 덜컥 생기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애 생기면요? 애 생기면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왜 그 말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 지금 33살이었고 북한에서 33살에 쉽게 애가 안 생기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예. 아시잖아요. 33살에 쉽게 애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자이길 포기했어요. 그때까지 공부하면서 시집을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애 생기면 낳으면 되지 뭘 그게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그런가고요?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앞불사 6개월 만에 진짜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와, 내 나이에 임신했다고? 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북한이어서였으니까. 근데 이 애를 안고 내가 북한으로 가게 되면, 난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이 애 때문에 내가 그럼 한국 가야 된다고? 그럼 내 삶은 뭐가 돼? 내가 그동안 내 청춘을 바쳐서 입당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게 뭐가 돼? 그것 때문에 이 애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서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딱 오자마자 저한테 금가락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금가락지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한테서 받은 금가락지라고 하면서 이만한 걸 주는데 와, 무겁기도 한데 금을 처음 제가 만져봤잖아요. 거기 혹 갔죠. 나 군가락지 받았어. 이제는 어떻게 못해. 예, 가야 돼 한국으로. 군가락지까지 받았잖아요.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온 군가락지.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해서 결정해서 제가 원래는 배로 오려고 했어요. 임신했으니까. 그때 300만 원 주게 되면 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딱 붙였는데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좀 있으면 더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게 둘이 하나 교회에서 선놔준 게 바로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1,000만 원 내고 오는데 그 정말 인천공항 딱 들어섰는데 저희 신랑도 처음에 내가 혼자는 절대 못 온다. 같이 가야 내가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는데 우리 신랑도 조금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게 되면 바로 그냥 공항에서 조사 마치고 시댁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에 여권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여권 하나, 2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이고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만든 여권이 있었어요. 들어왔는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체포되니까 공항에서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뒤에 있었거든요. 내가 뒤에 딱 버텨줄 테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여권 들이밀면 된다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공항에서 막 좀 어슬렁어슬렁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데 당당해랬지. 그래서 제 있지 않습니까? 이사람이랑 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멘붕이 딱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이름이 안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 살부 떼고 7개월 같이 살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당황하니까. 전화번호 대라는데 전화번호도 이름 석자가 생각 안 나는데 전화번호 열자가 생각나겠어요. 그때는 열자였잖아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체포돼서 끌려갔죠. 진짜 그때 내가 생각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오해도 많았고 딱 마지막 조사 끝나고 국정원 선생님들이 마지막 4명이 딱 앉아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오늘부로 선생님 정말로 긴 조사 오랫동안 잘 받으셨다고 오늘부로 끝나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였대요.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다 대답해줬는데 이제 나가면 그분하고 안 사실 거죠? 같이 오신 분하고. 아니 애도 있는데 그래서 뭔 소리 합니까? 여기 애 있는데 그러니까, 에휴 대한민국은 너무 복지가 좋아서 애도 혼자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력에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분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인물 체격에 선생님 같은 경력에 대한민국에 나가게 되면 줄을 선다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절대 이분하고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분들이 나를 떠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가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솔직하게 뭔 소리 합니까? 애도 그 사람 애인데 여자가 한 사람한테 정을 줬으면 죽을 때까지 정을 주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분하고 살 거니까 선생님들이 10년 있다가 나를 찾아와 보세요. 내가 누구랑 사는지. 저 10년 있다 찾아올까봐 살았거든요. 안 찾아왔어요. 네. 아,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올까봐 올까봐 살았는데 안 찾아왔어요. 10년 있다가 우리 신랑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나와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럼 10년은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10년 지나서 우리 이제 10월 30일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재계약해야 했던 우리 신랑은 야 그러면 5년만 하자. 아니야 3년. 야 그래도 5년 하자. 그래서 5년 했는데 이번에 지금 또 이제 2년 이제 그 다음부터 3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잖아요. 저희 신랑 엄청 보들보들 떨고 있어요. 10월 30일 날. 아, 예. 아니, 그래. 신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말 합니다. 지금도 열받는데 조사 국정원 끌려가기 전에 공항에서 4시간 체포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국정원에서 데리러 나왔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남자 여자 왔는데 저보다 제가 처음에는 북한에서 이 키 때문에 엄청 트라우마였거든요. 키 큰 게. 북한은 또 딱 아담한 걸 좋아해요. 남자들도 못 먹어서 다 작으니까.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시집이나 가겠나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야 이 키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를 데리고 온 국정원 여자분이 저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씨, 괜찮네. 저래가지고 국정원도 들어갔는데 나도 괜찮겠네 했는데 그분이 딱 저를 앞에다 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차 태우기 전에 하는 말이 본부에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겨받았고 근데 이분이 북한군 특전사 출신이래.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한국 사람하고 6개월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거까진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있으면 너 같은 거 해야지 상대했겠니? 이러면서 지금 아직도 그 마운드가 있어가지고 딱 그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딱 가서 나 이름 생각났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야야 전화 끊어봐라. 이름 생각났다. 그래서 이름 대고 전화번호 됐어요. 공항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들어왔냐고. 그때 공항에서 잠시만요 하더니 한 10분 있다 전화 온 게 그분이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갔다 바로 그 다음 비행기로 출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 다 받고 하나원 다 졸업하고 시댁에 어느 날은 또 어찌 알았는지 동사무소에 꽃 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이 보호자가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을 딱 3달 주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딴 애들은 이게 애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그동안 애 클 동안 이렇게 봤는데 나는 왜 잘랐어요 했더니 아직 한국 남편이 있는데 아직 그 결혼신고는 혼인신고해서 또 애들이 또 혼인신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왜? 임신 동안 일 못하니까 수급비 받아야 되니까 안 했는데 문제 딱 잘렸어요. 찾아갔어요.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 혼인신고 빈칸인데요. 그랬더니 그날 어느 날 남편이 꽃 들고 왔잖아요. 우리 다 봤어요. 이래가지고 야.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 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좋으니까 사셨겠죠. 일단은. 예. 근데 진짜 북한에서도 장사도 하시고, 특전사로 계시고, 장사도 하시고, 좀 대단하신데, 여기까지 와서 또 이분이 지금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또 이 일을 할 때 또 정말로 저희 신랑이 저를 얻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밥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또 전 그것도 좋아했어요. 밥은 잘 못하지만 밥만 하고 살림하는 여자. 그래, 한국 드라마에서 사모님도 다 그랬어. 그걸 원했거든요.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집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신랑은 이미 97년도인가 부도 맞아가지고 중국으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부도 맞아가지고
사업 포기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형제들이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재개하려고 간 사람이었고 거기서 성공 못하고 와이프하고 아들만 만들어가지고 왔다고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한 말인데 다른 분들은 뭐 임대 아파트가 너무 좋았다 이러는데 저희는 또 아버지도 엄마도 다 직업이 있다 보니까 집은 진짜 북한에서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임대 아파트 딱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복지사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어머나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작은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 저기 올라가면 내 발이 펴질까? 발 구부리고 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하면 갔어요. 저희 신랑이 옆에 있다가 내가 그랬어요. 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집 가면 돼.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 가서 살면 돼. 그래서 그래 이건 비워놓자. 그래서 그럼 비워놓자. 너희 친구들 오면 여기서 하면 돼. 그래서 비워놓고 시댁에 딱 갔어요. 마당 보니까 크고 좋아요. 매장도 있고 괜찮네 소나무도 많고 근데 막 이게 딱 지나서 방에 딱 들어섰더니 문 열고 딱 들어섰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얀 벽지가 누런 벽지예요. 할머니가 오래 사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바닥은 이런 색깔 비슷해요. 네. 그런 바닥이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막 이거 뭐지? 근데 일단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저희 신랑은 저를 놓고 다음날 또 중국 갔어요. 그 생활비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중국 공장이 불탔어요. 중국 공장이 불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송에 말리고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오늘 밤에 야반도주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 다 놓고 소송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분유값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나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없는 그때만 해도 저희 신랑이 부자가 망해도 3년 간 다음에 나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몰래 신랑 차를 끌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찾으러 갔어요. 딱 해서 전화했어요. 아르바이트 사장님 저 여기 도착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어딜까요? 저 집 내려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빡이 켰잖아요. 이 차량이에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 앞에 조금 가게 되면 주차장인데 주차하고 올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이자 저 에쿠스에서 내리셨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였잖아요. 국산 차 중에. 아르바이트 왔는데 네. 에쿠스를 몰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 왜 왔어요? 그래서 애 간식비 벌려고요. 그랬더니 저 지금 집이 어디세요? 그래서 고성에서 여기 속초까지 저 에쿠스 끌고 아르바이트 올 거면 그냥 집에 앉아서 구돈으로 간식 사는 게 나을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는 이런 사람 일할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자세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던 찰나에 그날 오후에 우리 상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혜영씨, 여기 어디 무슨 학교 강의가 있는데 1시간만 강의하게 되면 그때 거기 청호동인데 실향민들이 만든 학교였어요. 청호초등학교. 1시간 일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거기 학생들하고 해서 1시간 하게 되면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그해 1월 달에 국정원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 좀 하면 어떻겠냐. 군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도 많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정보도 많고 하니까 해달라는데 저희 신랑이 옆에서 전화 딱 뺐더니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응? 가족들 목숨 걸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그까지 돈, 응? 30만 원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나 할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딱 했는데 그때는 그게 신랑 믿고 내가 그래 나는 신랑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했는데 딱 상담사님이 그 전화 오니까 30만 원이 혹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의라는 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냥 있던 얘기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있던 얘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적었어요. A4용지에다가 한 5장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온 것까지 다 적었어요. 장사했던 거랑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날 직접 갔어요. 갔는데 막 화장실 몇 번 갔어요. 하기 전에 너무 막 긴장되죠. 긴장해가지고 청심환도 먹고. 그래가지고 딱 강의하라는데 그 A4용지 딱 들고 원탁에 서서 쫙 읽었어요. 5장을 지금. 5장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15분 동안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단 마무리 잘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님이 딱 나오면서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혜영 씨, 강의, 제가 본명은 조혜영이거든요. 가명 써서 안혜경이지만. 그래서 혜영 씨, 강의해보는 게 어떡하냐.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전나가 읽으면 됩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강의안을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 통일부에서 교육원에서 강사 모집이 있었어요. 그 해 7월 달에. 딱 그 말 듣고 일주일 돼서 자기가 강의안 만들어주겠다는데 상담사님이 지금 통일교육원이라는 데서 강사 모집하는데 한번 가서 교육을 좀 들어봐라.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되면 뭐가 쉽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랑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엔 신랑이 선뜻 승인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 여자가 강의를 잘해서 뭐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강의를 잘했을 때 확 떠가지고 내 같은 걸 보지 않고 달아나면 어떻겠냐. 이게 첫 번째였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이 괜찮을까? 근데 나는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보다 지금 있는 내 새끼가 더 걱정인 거예요. 새끼가 생기기 전에는 북한의 가족이 걱정이었는데 내 새끼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게 또 한 단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제 못하잖아. 그럼 내일도 나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겠어 해서 그때는 석 달이었어요. 7월 달부터 10월까지 해서 제가 10월 중순에 졸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녀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강의한 시간이 그러면 3년 됐겠죠. 여기 온 지가 17년인데 13년, 4년은, 예, 그렇고 13년. 오래 하셨죠. 네, 이제 그래서 베테랑 강사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앞으로의 꿈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저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제가 일단 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했잖아요.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내 눈을 쥐어 파면서 후회했겠죠?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6살 되던 해에 아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뇌종양 판정을 받으면서 그 당시 수술을 할 때 교수님이 김동숙인가? 그분이 그래도 그 소아 신경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탑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분을 진짜 운 좋게 소개받았던 게 그때 건강검진 가서 건강검진 받은 선생님께 딱 암 판정 받았을 때 저는 북한에서 왔고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살려달라고. 그때는 다 포기하라 그랬었어요. 난 살려달라. 난 이 아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있을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그 일본의 학회 참가 그것도 다 포기하고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그분이 들어와서 해서 이틀 만에 수술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고. 일단은 인지라든가 언어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사지 쪽을 포기할 건지 그 중에 포기각서를 써야만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종양이 너무 커서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수술이 자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창 뛰어노는 애가 갑자기 누워서 있게 되면 그것도 못 볼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자 엄마 아빠를 막 하는 애한테 그것도. 근데 추후를 봤을 때 이게 애가 커서 누워 있는 거랑 그래도 뛰어다니는 거랑 했을 때 그냥 언어나 인지 쪽이 낫겠다.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리 아이는 17살이지만 2살 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우리 윤희와 같은 제가 근데 이렇게 강의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민주평등자문위원을 제가 지금 8년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어머.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을 교육학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와 같은 뭐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내가 보듬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픔은 그 아이를 키운 엄마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 재단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아, 네. 참, 뭐, 이렇게 어린, 자녀가 아프다는 거는 정말 제일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픈 일인데, 그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밝은 모습이어서 참 그걸 못 느꼈던 걸, 네,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세상 밖에 내놓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나는 누구한테도, 왜냐면 동정을 받아가지고 왠가 이렇게 어필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내 아이를 세상 밖에 내놓자 해서, 내 아이를 세상에 밖에 내놓은 거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아이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겠다. 아내경으로서 내 능력이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온전히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아이를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사람들 다 놀라죠. 저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 기관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야 제 이야기를 놓고, 안혜경이 저런 모습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밝게 웃으면서. 예, 지금도 아이는 뭐 대소변도 못 받아내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에 뭐 빨래 한 10대 번 세탁기 돌리면서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누구의 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를 세상 밖에 내놓을 수 있겠다.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는데, 근데 그 모든 노력이 제 혼자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아까는 저희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옆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해줬던 저희 신랑한테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유, 네,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재단 어려운 애들,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애들 진짜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꿈을 이루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혹시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제가 아픔, 너무 슬픈 얘기했나요? 네. 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일반 경제는 어떤 생각을 북한 특전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뭐 일단 신분이 좋은 애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의 최고의 저거를 충성심을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북한에서의 충성심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 일단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정말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 목숨 바칠 각오로. 식구들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연락은 합니다. 예, 연락은 하고, 사실 제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을 꼭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저희 큰언니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언니도 제가 오기 전에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언니 자체가 특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따라서 이 군단에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성공단 경무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잘 먹다가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 아버지가 원래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형부가. 근데 그게 아마 몸에 있다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게 딱 나와가지고 결핵으로 해가지고 그 치료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은 도와줬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형제들한테 저는 꼭 이렇게 한 1년에 뭐 50만 원에 50만 원씩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해는 저희 아들이 수술 받고 얼마 안 돼서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와서 데리고 가란대요. 예,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부대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다시 복귀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보냈어. 애가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언니가 또 연락이 왔어요. 돈 보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마이싱이라고 하는 결핵의 마이싱은 마이싱하고 뚜보증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그때는 뇌종양 수술 건방 받아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밀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거 하려면 제가 이틀씩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 또 딱 검사 받고 왔는데 또 이게 징조가 안 좋아서 나도 막 예민해 있을 때 언니가 연락 왔기 때문에 제가 언니한테 못 도와준다고. 거기는 형제 5명이 조카 하나 못 살리냐고. 여기는 지금 내 혼자 내 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형제 5명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도 지금 내 새끼가 너무 힘들다. 예. 그렇게 연락을 딱 해서 그 언니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석 달 있다 저희 조카가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전화를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혼자고 이러니까 그 언니를 꼭 모셔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때 맺힌 게 있었나 봐요. 안 오신다. 왜냐면 다른 형제분들은 다 자기 딸린 게 있잖아요. 형부는 형부에 쭉 달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언니는 뭐 이제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그때 맺힌 게 있나 봐요. 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 받은 거는 작년에 받았고 조카들은 나름 또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요즘은 연락을 하면 잘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북한에서 언론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왜냐면 저희는 지금 조카들이 쟤만 나쁜 놈이지 저희 집에서는 다 이렇게 신분이 좋아서 다 이렇게 출세할 건 다 출세하고 보이시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는데 제가 가끔 형제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연락해서 돈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연락 안 한 게 요즘 북한이 상황이 안 좋아서 굳이 잘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조카들도 뭐 피해 줄까봐 올해는 연락 좀 피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어렵고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뭐 강사료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12년 동안 하는데 단 1푼도 안 올랐습니다. 월급은 올라가는데 강의료가 안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는데. 네. 근데 CG는 요즘에 북한하고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이 저 연락을 해주는 브로커들을 다 거의 다 지금 잡아들이고 간첩죄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락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보내고 싶은 편지 같은 거, 편지 써온 거 있죠? 네, 가족들을 있기는 한데 네. 그냥 뭐 이제처럼 처음에 강연할 때 A4 용지 읽을 그런 수준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들께 직접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 부모님, 형제분들. 내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빨리 전역해서 정말 빨리 철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다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6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왔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보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후회되고요. 지금의 고향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가 있다고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언젠간 우리가 꼭 만날 거라는 거. 그래서 꼭 만날 거니까 항상 건강해.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이름 바꿀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언니. 근데 나중에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름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고 항상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형제들 생각하고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늘 마음은 가족의 곁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오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데 언젠가 우리 여기 모이신 이분들이 다 통일을 염원하고 그런 마음이 합해지다 보게 되면 내 가족과 만날 날이 언젠가는 꼭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지금 34,000명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남겨진 가족이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다 오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소원은 통일돼서 가족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만나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통일되는 그날을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말하신 내가 책으로 쓴다면 책 제목은 뭘로 달고 싶어요? 내 인생은 그냥 평행선 쭉 그냥 지금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가족을 만나는 그날까지 네. 예, 계속 평행으로 달려가면서 가족의 품에 안기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평행선을 달린다. 책 제목 좋은데요. 아,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유, 한국 갈까요? 아유,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굴재주가 없어가지고 아유, 아니 책은- 여기 팀장님은 책을 쓰셨거든요. 아유, 작가님은 아무나 하는 게 작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혹시 책을 쓰실 생각 없는지, 아예 작가가 보니까 이렇게 굴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굴재주 없어도 자기의 인생을 기록하다 보면 그게 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군요.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예,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재단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큰 꿈을 꾸고 있다라니까 책을 쓸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회복지재단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애들, 그리고 또 진짜 그 사각지대의 노인, 뭐 탈북민 애들만 아니라 또 여기 대한민국에 계시는 사각지대 애들이 진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재단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거기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질문만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엄숙해졌습니까? 좀, 네. 예, 예, 모두 남의, 왜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알고 지낸 시간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다나니까 몰랐댔는데요. 실제 그 안에,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구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마지막하고, 예. 광고 시간인데 하나 들어가지고 예. 광고? 중요 부분에는 광고가 하나 다 들어가야 될 재미들이 있잖아요. 아. 네, 뭐냐면 우리 그 안혜경님 그 유튜브가 아. 안혜경 되어 있습니다. 10일만 지금 네, 됐다는. 들어가시면 우리 10만 유튜버를 정말 그 기나긴 사연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저는 놀랍고 선배님이 존경스러운 게 정말 일당백이십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전사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맞는 걸 할 수 있는 그 10만 유튜버를 본인이 다 편집을 하세요. 이렇게 아이의 빨래를 하고 남편 밥을 주고 강연 다니고 이렇게 장거리 뛰면서 그 유튜버들을 본인이 다 편집을 해서 그 많은 1000개의 영상들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연에서 광고 해주실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혜경 TV인가? 네, 맞습니다. 네, 안혜경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독을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진짜 이 지나온 인생까지 또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북토크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혜경님의 꿈을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